네, KBS 부산 저출생 대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차재현입니다. 전 세계 합계 출산율 0.75명 최하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은 지금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9년 만에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부산의 합계 출산율도 0.68명으로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방법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전문가분들도 저희가 모셨습니다. 2부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저희가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미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연구원 미래혁신경제센터 최청락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반선호 부산시의원님께서도 함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 네 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오늘 다양한 의견들 주고받고 좀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저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VCR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계획으로 귀여운 자녀의 꿈을 이루어주세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릅시다. 인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심각하지요. 가족 계획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전 하나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1960년대 충격적인 표 다시 한번 읊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표인데 2000년대 들어서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주택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동생이다. 라는 표로 이제 바뀌는데 자, 교수님, 이게 어떻게 보면 40년 상관이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게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보셨던 것처럼 반세기도 채 되기 전에 평균 출생아 수가 6명대에서 1명대로 급기야 0명대를 추락하는 일은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인구학자들은 전쟁이나 어떤 그 감염병 같은 바이러스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그 외의 상황이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본 인터넷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성공도 유례 없이 멸망도 유례 없이. 사실은 우리는 1960년대부터 잘 살기 위해서 아이는 적어야 된다라는 이런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고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의 성공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놓쳐왔던 것은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의 삶, 가족의 행복 이런 것들을 놓친 대가를 지금 우리는 처절하게 치르고 있고 앞으로 사실은 그 대가를 우리 미래 세대와 함께 더 치르게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민 또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 표어들 다 어떤 정부에서 만든 표 아닙니까? 저대로 열심히 따라왔는데 이제는 또 저출생이 문제다라고 뭔가 또 다른 걸 요구를 지금 하는 상황이잖아요. 정부가 잘못했죠. 정부가 잘못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983년도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1명, 즉 현재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을 보여주는 게 2.1명인데요. 이미 83년도에 그 밑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려 13년 동안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머릿속에 저 표가 남아 있는 것처럼 아이는 적은 게 좋다라고 예. 문화적으로 가치가 바뀐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확인을 해보니 초저출생 상황이다. 그러니 아이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기에는 크나큰 정책의 실패를 범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또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1980년대부터 2024년까지 합계 출산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지금 뒤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네. 예. 9년 만에 출생률이 소폭 반등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정책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수치가 나왔다고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연초에 예. 통계청이 24년도에 출생아 수를 발표하면서 예. 9년 만에 출산율이 0.75로 반등하는 뉴스를 보도를 했죠. 예. 1차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뤄왔던 결혼과 그리고 출산을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여기 오늘 패널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에 대한 정책,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들 이런 정책이 일부 효과를 보는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예. 올해 24년도에 처음으로 관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의 변화 추세를 좀 예. 살펴보고 더 면밀한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잠깐 반등한 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하는 우려들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현 상황에 대해서 정재희 아나운서가 좀 분석을 해준다고 합니다. 정재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아나운서 정재희입니다. 부산에서도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학원부터 문구점까지 아이들이 사라진 골목을 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는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렇게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아예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어린이집. 굳게 문이 닫힌 채 인기척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건물 1층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새로운 원생이 없어 지난 2월 문을 닫았습니다. 아예 업종을 바꿔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 중입니다. 형제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삼형제, 이형제가 같이 등록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지금 한 명도 정말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한 명도 등록받기가 어렵고 2009년, 10년 때부터 그게 확실히 체감이 되기 시작했고 2009년 기준 730개 정도의 도장이 등록돼 있었는데 작년에는 550여 개까지 줄어드는 도장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느껴지고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아갖고 혼자서 할 수가 없어갖고 한 사람 채용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없고 혼자 해도 한산하게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 오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밑에 문방구가 3개 있었고 그 전에 또 학교 안에 구내 매점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저 혼자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네, 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가 사실 태권도장이 요즘은 부모님들한테 약간
보육 비슷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예, 어린이집도 뭐 영유아시설 가면서 또 태권도장을 보내서 거기서 예의 범절도 배우고 또 사회성도 키우는데 제가 한 수년 전에 아이 키울 때만 해도 정말 좀 들어가기 힘든 도장도 있었는데 이게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문 닫는 도장도 생기고 학교에 이제 학령 인구가 주니까 문구점도 이렇게 문을 닫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현장에서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부산의 합계 출산율 그래프로 한번 전국의 합계 출산율과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뒤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쭉 같이 하향하다가 같이 조금 반등했지만 확실히 전국 대비 부산이 굉장히 지금 낮은 그런 상황인데 반선우 의원님, 네, 이 그래프 보고 또 어떤 또 생각이 드시는지요? 예. 사실 뭐 저도 결혼했는데 아직 애가 없어서 상당히 심각하구나 뭐 스스로 좀 느끼고 있는 중이고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언급하신 것처럼 0.68명입니다. 이게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요. 2024년 기준으로 0.68명으로 돼 있는데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만 부산이 특히나 좀 도드라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근데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2024년에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한 200여 명이 부산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1.5% 증가를 했지만 이건 역시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면 부산은 그렇게 높은 비율로 반등을 한 것이 아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혼인 건수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가지는 비중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반등의 계기가 왔고 고무적이니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들이 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타겟팅을 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조금 실행해야 되겠다. 그런 시기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부산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 이런 출생률, 출산율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최 센터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청년층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들이 많은 부분이 저출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출 문제가 항상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성별의 관계가 없습니다. 남성, 여성 다 유출이 심각하고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일자리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안정과 그다음에 워라밸을 통해서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이 부산에는 구조적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구인 미만의 소기업들이 93.3%라는 절대적인 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출산과 관련해서 여성의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고용률이 전국 거의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영향들이 여성들의 어떤 경력 단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출산까지 계속 또 양육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의 특성상 초반에는 좀 듣기 힘든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좀 이 현상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미래의 대한민국 어떤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학계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암울한 디스토피아의 모습을 저에게 대표로 지금 말씀해 달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 교육, 국방, 경제, 복지 이 전반적인 시스템은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장장 20년 동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사실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에 출생아 수가 101만 명인데요. 이것이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06년생이만 하더라도 45만 명대, 그리고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었습니다. 50년도 채 되기 전에 4분의 1로 이제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조에 맞추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붕괴가 돼버릴 겁니다. 아까 이제 기사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미 이제 징후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올해 20살이 되는 20대 남성이 20만 명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국군 상비 병력이 50만 명을 기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0만 명대, 그리고 곧 20년 후가 되면 10만 명대가 됩니다. 북한의 상비 병력이 100만 명대인데 우리는 50만 명을 유지하기 어렵고
30만 명, 20만 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안보에 크나큰 위협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교수님 지금 표정 좀 봐가면서 네. 해주십시오. 제가 표정들이 너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계십니다. 예, 저 역시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닥칠 거라는 것을 사실은 아이들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년 전, 30년 전에 알았을 텐데 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요. 진지하게 해법을 찾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부터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소멸과 국가 소멸이 발생하는 일까지는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 또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센터장님께서는 경제에 어느 정도 이게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가보지 못한 길을 저희는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순식간에 크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AI, 디지털해서 노동력이 뭐가 필요하냐. 다 대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생산이 되면 소비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감소의 문제는 내수 경제 위축을 통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야 출생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2030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2030 심리 보고서 이게 있습니다. 이걸 정재희 아나운서가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럼 2030 심리보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 양육 인식조사 연구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조사 인원의 70.9%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별 세대에 따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만 25세에서 29세 여성 집단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59.2%로 가장 낮았고 만 30세에서 39세 남성 집단이 80.1%로 가장 높아서 성별과 세대 간의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의향이 있으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고 싶다라고 75.5%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결혼 비용 역시 큰 부담이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결혼자금 평균 지출이 2억 635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비용 중 대부분은 집을 얻는 데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출산 의향 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출산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죠.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경력이 단절되지 않거나 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출산을 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상 2030 심리 보고서였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봐도 2030 청년들 어떤 부분에서 고민들이 있는지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자, 먼저 소장님. 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인식 결과를 봤는데, 조사 결과를 봤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도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치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25세에서 29세 사이에 있는 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30대가 되기 전까지는 출산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출산 시기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이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참 재미있게 요즘에 많은 SNS부터 시작해서 개방사회라고 하는데 사실상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 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만나지 못한 건지 배우자로서의 적격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적다고 느끼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요인일까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계셨잖아요. 이 통계에 대한 총평 짧게만 좀 해주신다면요.
정작 청년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는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청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깊숙이 불안이 가득했고요. 그것이 고용에 대한 불안이든 양육에 대한 불안이든 심리적으로 내가 독립해서 아이 낳고 가족을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불안을 기성세대가 충분히 해결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들어주지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부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진짜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또 내년에도 이렇게 또 좀 좋은 소식이 들릴 건지. 청년 문제의 근원이 일자리로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고 부산의 청년 고용률이 증가됐다고는 얘기합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는 현실이고요. 어떻게 부산이 바뀌었으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하는 패널 조사가 있는데 그중에 65%의 부산의 청년들은 나는 부산에서 일을 하고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65%의 친구들도 떠날 수밖에 없는 부산의 현실이 지금 있어서 이거는 사실 뭐 인위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가 균형적인 발전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쳐다봐야 되는 문제, 부산에 많은 것들을 좀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수백조 원을 정부에서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결과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일단 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재희 아나운서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네, 현재 수많은 지자체에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 혹은 집을 준다 등등의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심각한 저출생 문제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저출생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 부산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결혼 비용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도 지급합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출생수당을 주고 월세 10,000원짜리 집을 공급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도 28명에게 1억 원씩 출산 장려금을 전달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거액은 아니지만 출산 장려금을 주거나 난임시술 지원을 하는 등 저출생 극복에 나서고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자체들 앞다퉈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새 자녀 출산 시 1억 원을 지원하는 일명 드림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제천시도 최대 5,150만 원을 지원해주는 대출형 출산 장려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산청구는 출산 축하금을 대폭 인상했는데요. 첫째를 낳으면 290만 원, 둘째는 410만 원,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 1,25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원금이 많아진다고 해도 요즘에 사교육도 너무 심하게 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너무 잘 사는 사람만 계속 잘 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지원금보다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돌봄 정책들을 자꾸 여러 가지로 지금 내고 계시는데 결국 돌봄도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들을 좀 양질의 일자리들을 각 지역에 많이 내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유동적인 그 시간 근무 시간 조정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가 실제로 아프거나 이렇게 엄마 아빠의 손이 필요할 때 당장 부모가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많이 좀 개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 지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효과가 미미한 건지 위원회에 계셨으니까 그간의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또 평가라든지 또 지적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동안의 저출산 예산들을 뜯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썼는지, 그리고 효과 있게 썼는지를 뜯어본 거였는데요. 그 결과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효과성을 검증해서 효과성이 높은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관한 예산 사업들이 사실은 각 부처별로 아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출산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들어와서
예산을 부풀리기를 한 그런 상황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아이가 정말 부모 손을 떠나기까지 20년이나 걸리고 그 20년 동안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출생아 수, 출산율이 통계청 발표가 딱 뜨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시장님, 구청장님께서는 굉장히 불안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효과가 날 수 있는 현금성 지원들을 공약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 간에 무분별하게 이게 또 경쟁이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공감대와 합의 이런 것들도 좀 형성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는 좀 연속성 잘된 정책은 연속적으로 지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또 뭐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네네. 예. 여기 정치인 한 분 계시니까 혹시 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의원들이 바뀔 때 기존에 잘 돼 있던 정책들을 이제 뭔가 좀 색깔을 바꿔보고 싶고요. 이런 또 의도로 바뀌고 뭐 그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사례는 예.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사실 예. 출산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뭐 색깔을 드러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표현되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정책이라고 예산을 투입을 하지만 저출산 정책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햇살 둥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크게 보면 영향은 있겠지만 청년 기쁨 2배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출산 관련 정책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고 과연 시민들이 원하시는 정책들이 이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있는가는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위별로 좀 나눠져야 되는데 지금 85%가 아이를 놓고 난 이후에 예산에 집중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전에 청년들,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도 고민을 조금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들을 실현시킬 때 다 예산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꼭 소득 수준을 설정해갖고 너는 얼마를 줄 수 있어, 너는 이 정책의 혜택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챙겨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판단이 잘 안 서는 것 같다. 나열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효과들이 조금 덜 나오는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또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어떤 좋은 정책들을 만들지만 기업들이 좀 그걸 다 정책을 수용하기에는 좀 힘든 역량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밑에까지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정책을 만들어도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육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도상으로 보면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북유럽 국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느냐.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인력이 소수다 보니까 대부분 못 쓰게 합니다. 그렇다고 대체 인력을 바로 고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것 같다는 차라리 대체 인력을 사용하게 하면 다행이지만 그냥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들도 여전히 작은 기업들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육아휴직 급여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남성이 육아휴직을 써버리면 가게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가게에도 부담되니까 남성 육아휴직을 거의 쓰기가 어렵어요. 그런데 정부는 아주 이게 좋은 제도고 막 쓰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도와 실제 운영 간의 미스매치 이런 부분들도 많은 예산 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 가져오지 않나. 소규모 사업장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지원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정부 예산 지원이라는 게 직접적인 현금일 수도 있지만 앞에 얘기했듯이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부분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좀 뭐 업무 구조일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현재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되는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뭐 운영하기도 어렵다 보니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뭐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둔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애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둘째는 생각하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첫째도 겨우 이렇게 힘들게 양육과 보육을 하는 건데 그
다른 나라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독일, 프랑스, 스웨덴 여기는 출산율을 반등시킨 국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반등을 시켰던가요? 예. 저출생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죠. 예. 그래서 그 세계 각국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북유럽 하면 굉장히 잘 사는 국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저출생의 그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90년도에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94년도에 동독 지역에서의 출생률이 0.77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비슷하네요. 24년도가 0.75명이었는데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2021년도에 그 수치를 출생률 수치를 1.58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정책적 지향점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독일은 말씀드린 대로 돌봄 그리고 시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비용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전방위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독일이라는 국가는 잘 알려진 대로 가족에 대한 굉장히 보수적인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쳐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체 GDP의 3.58% 정도가 가족 복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는 이 부분은 현금성 지원만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서비스 전반을 다 포괄한 예산의 규모인데요. 그렇게 정책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무려 한 25년 만에 1.58명으로 반등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부분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체코나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가족 복지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바로 그다음에 출생아 수가 또 떨어지는 굉장히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연구자들마다 그리고 학자마다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각 국가의 민족과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서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의 내용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 좋은 사례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독일 방식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잠깐 생각을 했다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렇지도 꼭 않은 것 같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외 사회를 참조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지.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전 세계에 유럽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 대체 수준의 2.1명의 출산율을 이제 보이는 국가는 없습니다. 사실은 다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정책이 베스트다라고 사실은 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 답은 청년들의 어떤 걸 원하는가에 사실은 나와 있거든요. 무엇보다 독일 사례에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독일에는 가족 친화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지역별로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발표하고 자체적으로 컨설팅도 해줍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노력들에 의회에서도 이제 재정 지원 등등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 의원님 이런 제언들을 또 조례로 이렇게 녹여내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에 이제 우리 박형준 시장님 같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게 정책들을 이렇게 주겠다 나열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이 어떤 성과들이 있는가 그러면 거기서 진짜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선별하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사실 주거나 일자리 문제가 시급할 거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이런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신혼부부들한테는 난임의 그런 경제적이나 감정적인 고민들을 줄어들 수 있는 정책들.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일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녁에 아빠와 엄마와 아이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들을 해서 이 중에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어떤 것들이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사실 출생률이나 정책의 효과들이 수치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KBS 부산 저출생 대토론회 제2부 지금 해답을 찾다. 오늘 이 자리에 시민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의견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정재희 아나운서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 시민들의 입이 되어 친절한 메신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부터 혹은 정책 제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두 자녀 엄마를 키우고 있는 정민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를 나가려고 검색을 해보다 보면은 서울 경기 지방에 비해서 저희 공공체육문화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께 질문하신 거죠?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네, 저희 의원님. 예, 오늘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지만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 오셨을 때 똑같이 하셨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체감하는 게 조금 현저히 떨어지는 게 부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인구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서울이나 경기나 부산이나 10만 명당 그 공공문화시설의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서울이 5명, 부산이 4.5명, 경기가 4.6명이니까 숫자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체감을 못하냐면 사실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 들락날락이라고 해서 막 지역마다 하나씩 다 해놓고 있고, 도서관도 다 작은 어린이 도서관들도 쭉 있고 펼쳐져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각각의 특성에 맞는 게 있어서 아이들을 이번 주는 여기 가서 이걸 해봐야지, 다음 주는 여기 가서 이걸 해봐야지, 이렇게 해야 사실 이게 효용성이 있는 건데, 지금은 거기는 다 만들어 놓으면 숫자만 늘려놓고 그 안에는 들어가면 도서관 하나, 애들 그냥 놀 수 있는 곳 하나, 이렇게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채우지 않으면 숫자만 늘린다고 사실 부산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는 게 현저히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채우고 각각의 그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지면 아마 갈 수 있는 곳이 체감적으로 다른 곳을 가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런 내용들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단다, 좀 잘 해봐라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꼭 전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애들 매주 어디 멀리 가는 거 얼마나 힘들까요? 집 가까운 곳에 가서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양육하시는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 집 문 밖에 열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작지만 많은 곳.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버스 정류장의 놀이터. 잠깐 기다리는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이 전부 다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놀이터고요. 그래서 큰 공간 마련과 더불어서 아까 내용을 채워주셔야 한다 하니까 작은 곳에서 부모들이, 보호자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니까 더욱더 방향성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거주하는 20살 오정린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는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민자도 많이 유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제안도 받았고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많이 들어서 제가 좀 대신 말씀을 드리면요. 이민자를 받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부족한 인력이나 인구수를 채우기 위함인 건지, 우리 사회를 좀 더 다양한 색채를 가진 사회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저는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장점과 발생할 수 있는 우려되는 문제들이 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민 정책을 실시해서 문제가 많긴 하지만 출생률을 반등시키는데 이민 정책을 활용하지 않은 국가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부족할 인력과 인구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민을 정말 받으려면 1,000만 명까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용을 하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 안에서 이들 역시도 아이 낳고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한국에서 역시 이제 자국민 역시도
그런 이제 환경들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들어와서 역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이제 그 해결해 나가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한 개 더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황현정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남매 육아하고 일을 병행하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제 후배 부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지원은 많이 생겼는데 대부분의 지원들이 청년과 그다음에 출산, 그다음에 영유아 가정들에게 많이 좀 분포가 되어 있어요. 배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서 내가 애를 놓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말 우리 애들이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때 많은 사교육비와 이런 뭐 경제적 부담이 될 때 도와주는 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시면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안 주신 내용들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이제 지원 정책들이 대부분 쏠려 있습니다. 뭐 지자체의 정책들은 더 하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려면 이제 부모는 20살 이후까지 아이를 완전히 키우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사실은 계획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까지 계획하지 않고 하는 이제 아이를 낳는 결심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불안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후까지도 사실은 장기적인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첨언을 드리면 좀 경남 같은 경우에 이제 예. 기존에는 그 결혼하고 이제 출산 시기에 경력 단절이 많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점에 경단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까지는 이제 정부 정책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자녀들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찾아갈 수 있을 정도지만 제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당장 저희 애 친구 엄마부터 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유치원보다 더 일찍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 시간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맞습니다.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꼭 전부 다 지원해 줄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성을 보고 진짜 실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것 부분을 파악해서 좀 더 효과성 있는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시민들의 직접적인 질문까지 저희가 다 듣고 답변까지 받아봤습니다. 역시 부산 시민분들은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평소에 얼마나 또 이게 직접 몸에 와 닿으셨는지를 저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제안들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전문가분들께서는 뭐 이런 자리가 흔치는 않으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점들을 좀 느끼셨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 또 재연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실까요? 먼저 많은 땀을 흘리셨던 우리 권선우 의원님께서 좀 해주신다면. 늘상 이렇게 함께 하는 자리에 오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장 큽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것들이 시민들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성에는 차지 않구나. 근데 한 가지 감사한 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 같은 데 나오면 숙제를 가득 안고 갑니다. 그럼 이제 늘상 하는 말이지만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저도 사실은 정년이고 애도 낳아야 되고 또 전 곧 경력 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은. 그래서 불안감에 같이 살고 있는데 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 잘 찾고 제 연령대 그다음에 아이 놓으시는 연령대 분들이 무엇이 도움이 될까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황 소장님께서도 과거에 결혼과 출산을 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행위로 이해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사실은 외부적 긍정성을 많이 갖죠. 모두가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출생률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필요와 요구에 집중하는 정책에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게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에서 출산 포비아, 결혼
페널티 이런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굉장히 부정적 언어들을 많이 듣고 자란 세대가 결혼도 결정하고 출산도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는 용어도 좀 긍정적인 용어로 바꾸고 그러면서 결혼과 출산이 우리 개인의 삶에 가져다줄 풍요와 어떤 결과들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울러 해보고요. 20만 명대 초반에 태어나는 이 세대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축소 사회에 대한 대비도 저출산 정책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계신 미래혁신경제센터 우리 최 센터장님. 오늘 이 함께한 자리 어떠셨습니까?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자리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자꾸 이제 제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 혜택이라는 말. 당연히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뭐 어쨌든 개인적인 출산이 개인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준 거는 어쨌든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주는데 제 주위에서도 너희는 혜택을 많이 받지 않냐.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도 아닌데 뭔가 좀 남의 것을 다른 세대 것을 빼앗아 온다는 느낌이 오히려 가지게 해서 출산에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기업, 연구기관, 부산시민 다 같이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야 해결이 됩니다. 시가 암만 열심히 노력한데도 그게 기업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토론회에서 들은 좀 다양한 의견들을 연구에 녹여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김영미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오늘 이제 총평은 이 다양한 색깔의 밝은 에너지, 긍정적 기운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부산에 머물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운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했습니다. 앞서서 너무 암울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암울한 얘기들이 자칫 우리에게 너무나 공포심을 심어주게 될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부산 시민에게는 결국 또 답을 찾아내는 그런 저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요. 이런 자리들이 앞으로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도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부산 시민들과 함께해서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됐던 많은 이야기들이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이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KBS 부산에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출생 극복 대프로젝트 후아육 아이는 누가 키울래 3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